이미 납부했어요. 뭐라고? 아버님 중환자실 비용이요. 제가 다 정리했어요. 네가? 네, 어머님 뭐라도 드셔야 해요. 내가 너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애까지 상처 줬어. 죽어가는 남편 끝까지 평간호하다. 빚까지 떠안은 여자. 그걸 알아서 내가 더 차갑게 했어. 내 아들만 생각했다. 알아요. 애까지 딸린 여자를 받아주기 쉽지 않으셨겠죠. 그래도 아이 앞에서만 그러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48이다. 한 번 사별했고 지금은 도연 씨 곁에서 살고 있다. 우리 아이 지우는 7살이다. 그 정도면 충분한 소개인 것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나도 요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반찬 가게는 오전 6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지우 도시락을 싸고 도연 씨 넥타이 위치를 고쳐준 뒤 가게로 향했다. 골목길 끝 세탁소 아저씨가 먼저 나와 있으면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한마디 건네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중 제일 편안한 인사였다. 반찬 가게 사장님은 말수가 없는 분이었지만 내가 실수를 해도 크게 뭐라 하지 않으셨다. 그게 좋았다. 눈치 볼 것 없이 일만 하면 됐으니까. 도연 씨가 나한테 처음으로 고생했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전 남편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살다 보면 당연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나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40이 넘어서야 다시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정희 어머님이 처음 집에 오셨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도연 씨가 몇 번이나 전화로 얘기를 맞춰놓은 터라 나도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갈비찜을 하고 나물도 3가지나 준비했다. 지우에게도 할머니한테 예쁘게 인사해라고 신신당부했다. 지우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낯선 어른을 만나러 가는 아이 특유의 긴장감이 있었다. 나도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다. 어머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번 쭉 둘러보셨다.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은 내 쪽을 보지 않으셨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으시며 도연 씨를 보셨다. 지우를 보지 않으셨다. 지우는 잠깐 서 있다가 내 뒤로 왔다. 나는 그 작은 등을 잠깐 손으로 감쌌다가 놓았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랐다. 밥 먹는 내내 어머님은 나를 거의 보지 않으셨다. 도연 씨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셨고 나는 중간중간 반찬을 더 놓고 밥을 리필했다. 지우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먹었다. 평소에는 밥 먹다가 꼭 한 번은 무슨 말이라도 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숟가락 소리도 크게 내지 않았다. 갈비찜이 맛있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으니 지우도 묻지 못했겠지.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나는 신발장을 정리하다 지우 운동화가 없다는 걸 알았다. 베란다를 열었더니 문 밖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놓은 줄 알았다. 내가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2번째도 같았다. 3번째도. 어머님이 다녀가신 날이면 꼭 그랬다. 지우 것만. 도연 씨 슬리퍼는 그대로였고 내 신발도 그대로였다. 나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여놓았다. 지우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7살짜리가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나이인데. 친척 모임에서 어머님은 나를 재혼녀라고 부르셨다. 누가 재수 씨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고 물으면 재혼녀야, 개가라고 짧게 대답하셨다. 도연 씨는 잠깐 굳었다가 다른 말로 넘겼다. 나는 웃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억울하냐고 누군가 물어봐 주었으면 억울하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을 물어봐 줄 사람이 없었다. 도연 씨도 그날 밤은 먼저 잠들었다. 나는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밤에는 포장 알바를 뛰었다. 배달 박스에 음식을 담고 테이프를 붙이는 일이었다. 자정이 넘어 집에 오면 도연 씨는 대부분 자고 있었다. 나는 씻고 지우 이불을 고쳐준 뒤 누웠다. 손이 거칠어서 지우 뺨에 닿을 때 긁힐까봐 늘 조심했다. 자기 전에 로션을 발라도 아침이면 또 당기고 갈라졌다. 지우가 한 번은 엄마 손이 왜 이래? 라고 물었다. 나는 일 많이 해서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다. 그 온기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다.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숫자를 보면 버텨낼 수 있었다. 그 숫자를 왜 모으는지는 아직 도연 씨도 몰랐다. 어머님도. 그 돈이 어떤 용도인지 나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 씨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었다. 그 마음은 재혼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안다. 혼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아이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지유한테만큼은 엄마가 강한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가족 식사 자리를 잡으셨다. 도연 씨 형제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고 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날 새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지우 머리도 단정히 묶어줬다. 어떤 자리인지는 몰랐지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창피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식당 앞에서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식당 이름은 한울이었다. 입구에 소나무 화분이 2개 놓여 있는 고깃집이었다. 도연 씨 형, 형수, 그리고 막내 시동생 내외까지 5명이 먼저 와 있었다. 나는 지우 손을 잡고 들어가며 한 번씩 눈인사를 했다. 형수님이 지우한테 어머 예쁘다라고 말해줬다. 지우는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게 그날 지우한테 건네진 마지막 친절이었다. 어머님은 상석에 앉으셨다. 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메뉴판을 펼치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말을 줄이고 자리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탈이 없을 줄 알았다. 눈에 띄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1시간 뒤에 알았다. 고기가 나오고 술이 돌고 어른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나는 고기를 굽고 반찬을 정리하고 지우 밥을 챙겼다. 특별히 이상할 것 없는 저녁 자리였다. 적어도 처음 한 시간은 도연 씨 형제들이 웃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한 가족처럼 보였다. 나와 지우만 빼면. 어머님이 갑자기 조용해지셨다. 이야기 흐름이 툭 끊겼다. 어머님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나를 보셨다. 처음으로. 그 눈빛이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당연하다는 눈빛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얼마면 정리할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박자 늦게 이해했다. 봉투는 내 앞에 있었다. 두툼했다. 현금이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고기 굽는 소리만 남았다. 형수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시동생은 고개를 떨궜다. 도연 씨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지우가 내 팔을 잡았다. 그리고 내 등 뒤로 들어왔다. 나는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릴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내려 무릎 위에 포겠다.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냥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정말로. 어머님은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봉투를 도로 가방에 넣으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연 씨 형한테 말을 거셨다. 테이블 위는 원래대로였다. 고기는 계속 타고 있었다. 나는 뒤집개를 들어 고기를 뒤집었다.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게 다행이었다. 집에 오는 길에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연 씨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숫자, 버튼 위 불빛이 층층이 꺼지는 걸 나는 멍하니 바라봤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도 불을 먼저 켜지 않았다. 현관 어둠 속에서 우리 셋이 잠깐 그냥 서 있었다. 지우를 재우고 나는 욕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소리에 가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만큼 세게. 그렇게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눈밑이 어두웠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도 이런 얼굴을 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결혼이 끝나가던 무렵에. 그때와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혼자였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우가 있었다. 그래서 더 무너질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었다. 현관에서 신발도 못 벗고 그냥 무너졌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닌데 걔가 그랬어. 너네 엄마 또 결혼했대. 나는 쪼그려 앉아 지우를 안았다. 지우는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등을 쓸어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어느 쪽도 맞지 않는 것 같았다. 7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냥 안고 있는 것, 그것밖에. 도연 씨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은 채로. 내가 어머니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괜찮아요. 도연 씨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지우가 내 어깨 위에서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도연 씨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다. 원망하면 지는 것 같았다. 누구한테 지는 건지는 몰랐지만 그날 밤 지우가 잠든 뒤 나는 핸드폰을 켜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 불빛만 밝은 어두운 방에서 숫자를 오래 바라봤다. 반찬 가게 일이 끝나고 포장 알바까지 뛰며 몇 달을 모은 돈이었다. 지우 학원비를 끄는 달부터 조금 더 빨리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쓰는 건지, 그게 이제 결정됐다. 아직 도연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새벽 2시였다. 도연 씨 핸드폰이 울렸고 나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도연 씨 얼굴이 새하얘지는 걸 봤다. 뇌출혈이라고 했다. 긴급 수술이 시작됐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통장 잔액이 다시 떠올랐다. 병원까지는 택시로 20분이었다. 도연 씨가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빠르게 지나갔다. 지우는 같은 층 친구 엄마한테 잠깐 맡겼다. 전화했을 때 그 엄마가 두말 없이 받아줬다. 그게 고마웠다.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니까. 응급실 복도는 밝았다. 형광등 아래서 어머님이 벽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겉옷도 없이 실내복 차림이었다. 발에 슬리퍼도 한 짝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 도연 씨가 달려가서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님은 그 소리에 눈물을 터뜨리셨다. 나는 두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도연 씨 어머니인데 나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아직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도연 씨 형은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다. 형수님이 나중에 문자 한 통을 보내왔다. 저희도 지금 아이가 아파서요. 시동생 부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는 그 문자를 도연 씨한테 보여주지 않았다. 수술은 밤새 이어졌다. 도연 씨는 어머님 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보호자 서류를 받아서 창구를 오갔다.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중환자실 입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고, 혈액형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걸 하나씩 처리했다. 도연 씨가 어머님 곁을 비우지 않아도 되도록.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발이 먼저 움직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상태는 위험하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어머님이 주저앉으셨다. 복도 바닥에 그냥 쓰러지듯 앉으셨다. 도연 씨가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님은 손을 뿌리치셨다. 그냥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계셨다. 소리도 내지 않으셨다. 어깨만 가늘게 떨렸다. 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물을 하나 뽑아서 어머님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도연 씨 형은 새벽 4시에 왔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갔다. 시동생은 다음날 낮에 잠깐 왔다가 갔다. 어머님 친척 중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분도 있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복도에 남아있던 건 나뿐이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셨다. 플라스틱 컵이 양손 안에서 따뜻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형광등 아래였고 유리창 너머는 붉게 밝아오고 있었다. 두세 개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경계에 앉아 있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머님은 조금씩 병원 생활에 적응해 가셨다. 면회 시간, 회진 시간,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 나는 그것들을 메모해서 어머님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 드렸다.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받으셨다. 나를 보지 않으셨다. 그것도 괜찮았다.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갔다. 사실 나는 몇 달 전부터 이 병원에 가끔 왔었다. 시아버지가 처음 쓰러지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반년 전 작은 뇌경색이 있었다. 도연 씨한테는 알리지 않으셨고 어머님도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말씀 안 하셨다. 내가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병원 앞에서 어머님을 마주쳤다. 어머님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시며 그냥 지나치셨다. 나는 잠깐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가봤다. 시아버지 명세서가 꽤 밀려 있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알려줬다. 나는 그날 통장을 열어봤다. 몇 달째 포장 알바를 뛰며 모은 돈이 있었다. 지유학원을 끊으면서까지 모은 돈이었다. 처음에는 어디 써야 할지 몰랐다.
그냥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용도가 서서히 정해졌다. 나는 조용히 병원비를 대신 냈다. 도연 씨 이름으로도 어머님 이름으로도 가지 않았다. 현금으로 납부창구에 갔다. 어머님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 씨한테도 왜 그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 잘 보이려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뿐이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더러워질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시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도 꽤 나왔다. 나는 통장 잔액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러면서도 어머님 쪽을 한 번씩 쳐다봤다. 어머님은 수술실 방향을 보고 계셨다.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다. 미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냥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밀린 중환자실 비용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통장도 막혀 있었다고 어머님은 작게 중얼거리셨다. 도연 씨 형한테 전화를 해보셨지만 받지 않으셨다. 어머님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고 허공을 보고 계셨다. 아무도 오지 않는 복도에 어머님 혼자 앉아 계셨다. 나는 어머님 곁에 그냥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다. 하지만 어디 가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원무과 창구는 3번이었다.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나는 어머님보다 먼저 그쪽으로 걸었다. 어머님은 뒤따라오시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셨다. 도연 씨한테 연락을 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가 길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 이미 납부됐는데요. 어머님이 멈추셨다. 뭐라고요? 직원이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했다. 중환자실 비용이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어머님은 한 박자 뒤에 물으셨다. 누가요? 직원이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며느님이요. 그 말이 복도에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창구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다가 나는 시선을 내렸다.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직원도 말이 없었다. 창구 위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어머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내 손을 보셨다. 나는 그때서야 알아챘다. 두 손이 창구 위에 놓여 있었고 손등이 다 갈라져 있었다. 겨울 내내 물 만지는 일을 했으니 당연한 거였다. 패딩 소매도 아무리 봐도 낡았다. 끝부분이 닳아서 실이 나와 있었다. 새로 살 여유가 없었다. 사야겠다고 생각했다가도 다른 데 쓸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 있었다. 나는 손을 걷었다. 어머님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다. 그 침묵이 뭘 뜻하는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어머님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뭔가 달라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뭔가를 바라면서 한 일이 아니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물을 뽑았다. 어머님한테 내밀었다. 어머님 뭐라도 드셔야 해요.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다. 입술이 얇게 움직였다가 멈추셨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물컵을 옆 벤치에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다. 어머님은 한참 뒤에 혼자 그 물을 드셨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머님이 그 물을 드시는 걸 본 건 아니었다. 느낌으로 알았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고 컵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냥 앞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연 씨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는 자고 있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그냥 뭔가 한마디라도 아니면 반대로 화를 내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그냥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다. 하지만 어머님이 침묵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걸 모르지 않았다. 어머님이 흥신소를 쓰셨다는 걸 안 건 2달 전이었다. 도연 씨가 모르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우연히 내 귀에 흘린 말이었다. 내 전남편 이야기, 빈 이야기, 지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머님이 그걸 다 캐셨을 것이다. 나를 내쫓기 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장을 보다 말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두부가 뭔지도 몰랐다. 나는 그때 많이 화가 났다. 며칠을 잠을 못 잤다. 도연 씨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을 입안에서 굴렸다가 꿀꺽 삼켰다. 말했으면 도연 씨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데 어머님이 캐내셨을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도 알고 있었다. 죽어가는 남편을 끝까지 간호하다 빚까지 떠안은 여자. 그것 말고는 나올 게 없었다. 그걸 알면서도 어머님은 더 차갑게 구셨을 것이다. 그 이유를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그게 맞다면 어머님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감당하지 못하셨던 것이다. 그게 더 슬픈 일인지 더 기막힌 일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이든 내 탓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나는 게 멈췄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른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화가 없어져 있었다. 지우 얼굴을 보다가 그랬던 것 같다. 지우는 자면서 웃는다. 그게 이상하게 힘이 됐다.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걸 오래 바라봤다. 도연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지우 방 쪽에서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일도 병원에 가야 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다. 며칠이 또 지났다. 시아버지 상태가 겨우 안정됐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다. 병원 로비에 친척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어머님이 그 사이를 걷다가 내 쪽으로 방향을 트셨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또 무슨 말을 들으려나 싶어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내가 먼저 그 말이 나왔다. 입에서 저절로. 오래 참아온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왔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님이 멈추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다. 병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도연 씨가 엄마 하고 달려왔지만 어머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 어머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채 움직이지 않으셨다. 도연 씨가 옆에서 어머니 일어나세요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눈길들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등이 눈앞에 있었다. 구부러진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어깨를 오래 바라봤다. 내가 너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어머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애까지 상처 줬어. 어린애 앞에서. 어머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다. 그게 더 무거웠다. 크게 우는 것보다 훨씬.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 흥신소 이야기가 나왔다. 나를 내쫓으려고 몰래 사람을 썼다는 것. 내 전남편 이야기, 빈 이야기, 지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걸 전부 캐냈다는 것. 어머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더 많이 흔들리셨다. 나보다 어머님이 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돌아온 건 단 하나였다고 하셨다. 죽어가는 남편 끝까지 병간호하다 비까지 떠안은 여자. 그걸 알고도 어머님은 더 차갑게 구셨다고 했다. 나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며느리가 곁에 있으면 자신이 나빠 보이는 게 싫었던 거라고. 어머님이 그 말을 하실 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끔 발소리가 들렸다가 멈췄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서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님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구나,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억울하다거나 서럽다거나 하는 감정보다 그냥 피곤하다는 느낌이 더 컸다. 그게 아마 솔직한 내 감정이었다. 어머님이 내 운동화를 붙잡고 흐느끼셨다. 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리고 떨리는 어머님 손을 잡았다. 아이 앞에서만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그 말뿐이었다. 지우 앞에서만은 그것 하나면 됐다. 어머님이 결국 소리내어 우셨다. 도연 씨가 어머님을 부축하면서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며칠이 지났다. 어머님이 집에 오셨다. 지우가 현관에서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님은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다. 지우를 보셨다. 잠깐 망설이시더니 손을 내미셨다. 시장 갈래? 지우가 내 얼굴을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가 어머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둘이 나가는 걸 현관에서 바라봤다. 어머님이 지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지우는 총총 걸음으로 따라갔다. 어머님은 지우한테 뭔가 말씀하셨고 지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들렸다. 나는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이 좀 뜨거웠다. 그날 저녁 지우가 새 운동화를 신고 돌아왔다. 손에는 붕어빵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가 사줬어. 나 고르라고 했어. 지우 얼굴이 환했다. 나는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붕어빵 하나를 건네받아서 한 입 먹었다. 따뜻했다. 속까지 따뜻한 것 같았다. 어머님은 현관에 잠깐 서 계시다가 들어오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 지우 목도리를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이면 됐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빨래를 거들어 나갔다가 구석에서 내 운동화를 발견했다. 비 맞아 해진 운동화였다. 밑창이 벌어진 것. 한쪽 끈이 닳아서 끊어질 것 같은 것.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 어머님이 이 집에 오실 때마다 보셨겠구나 싶었다. 나는 그걸 들고 들어왔다. 도연 씨가 자고 있었다. 지우도 자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무릎 위에 운동화를 올려놓았다. 오래됐다. 지우가 태어나던 해에 산 것 같기도 했다. 아니면 그 전이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냥 오래됐다는 건 알았다. 창밖에 불빛이 있었다. 아파트 맞은편에 아직 불 켜진 집이 있었다. 거기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었다. 그 사람도 이런 걸 끌어안은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운동화를 잠깐 끌어안았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눈물이 났다. 아무도 없는 새벽 거실에서 소리는 내지 않았다. 욕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아도 됐다. 그냥 그대로 흘렸다. 한참을 다 흘리고 나면 좀 가벼워질 것 같았다. 아니면 그렇게 되길 바랐다. 지우가 오늘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어머님이 대답하셨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다. 지우를 보셨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나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자꾸만 괜찮다는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게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48이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